여러분, 지금 주식 시장은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이 막 격화되면서 핵심 석유 운송망이 흔들리고 있고요. 네, 유가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죠. 맞아요. 그 직격탄을 맞은 S&P 500 지수는 매일같이 붉은색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완전 패닉에 빠져서 일단 다 팔고 도망가자 이런 심리에 휩싸여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 전체가 엄청난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증명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거시적인 공포로 눈이 멀었을 때 나오는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사실 아무런 광고도 없이 엄청난 박앤세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알짜배기 기업들을 헐값에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이 공포에 휩쓸려 던져진 주식들 중에서 겉으로는 추락하지만 속으로 엄청난 내재 가치를 품고 있는 5개의 기업을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카니발, 애플, 메르카도 리브레, 더치브로스, 그리고 온홀딩이죠. 시장의 패닉은 언제나 거시적인 충격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은 기업 체질마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체질마다 다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당장 비용이 늘어나서 주가가 빠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줄였는데 시장이 오해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기업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 억울하게 끌려내려온 기업들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하락이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훼손인가 아니면 시장의 근시안적인 오해인가? 특히 유가 폭등이라고 하면 가장 1차원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크루즈 산업이잖아요. 네, 기름 없이는 배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카니발을 보면 지금 시장 심리가 얼마나 급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란발 유가 상승 소식에 주가가 폭락하는 건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여요. 연료비 비중이 워낙 크니까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하락의 폭입니다. 카니발은 그 지옥 같았던 팬데믹도 버텨냈고 최근엔 막 기록적인 영업이익까지 내고 있거든요. 네, 최근 실적이 아주 좋았죠. 그런데 과거 12개월 수입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고작 12배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부분을 파헤쳐보죠. 이건 마치 기름값이 잠깐 올랐다고 최고급 스포츠카를 헐값에 폐차장에 던져버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아주 극단적이지만 적절한 비유네요. 만약 유가 문제가 단기적인 현상이라면 이건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만. 폐차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이 카니발을 좀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데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멀쩡한 기업인데 무슨 이유가 있죠? 카니발이 팬데믹 기간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끌어다 썼거든요. 대차대조표를 보면 여전히 갚아야 할 부채가 산더미입니다. 아, 빚이 많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변동 비용인 유가까지 치솟으면 부채를 갚아나가야 할 잉여 현금 흐름이 확 줄어들 거라는 공포가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빚이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거기다 유가라는 돌덩이까지 얹어졌으니 허걱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덥석 물기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거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카니발의 운용 효율성 그리고 고객 수요의 끈끈함입니다. 유가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기름값을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크루즈 여행에 대한 수요는 현재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견고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소비를 줄이더라도 예약해둔 휴가는 잘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아, 여행은 일종의 보상 심리니까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군요. 맞아요. 게다가 카니발은 최근 몇 년 동안 선단 운영을 최적화하고 티켓 외에 선내에서 소비하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놨습니다. 배 안에서 쓰는 돈을 늘렸다는 거네요. 네, 즉 기름값이 안정화되는 순간 이들이 구축해놓은 뼈대 굵은 현금 창출력이 폭발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P12배라는 숫자는 시장이 카니발의 흑자 전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오로지 당장의 기름값 하나에만 감정적으로 매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와,
비용이라는 물리적인 타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가 떠오릅니다. 물리적 자원인 석유 대신 지금 전 세계 기술 거인들은 약간 그 디지털 원유라고 불리는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정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데이터 센터랑 AI 칩에 쏟아부을 자본 지출이 무려 7천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로 거의 1,000조 원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말 그대로 무한 경쟁입니다. 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애플에 실망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명확했죠. 남들은 막 화려한 자체 거대 언어 모델 발표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떠드는데 애플은 AI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새롭고 파괴적인 혁신에 높은 프리미엄을 주니까요. 애플이 좀 답답해 보였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애플의 전략을 뜯어보면 시장의 평가가 얼마나 피상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이 올해 7천억 달러를 태운다면서 투자자들 우려를 사고 있는데 애플은 자체 모델을 구축하는 대신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잖아요. 네, 알파벳의 제미나이를 자사기기에 사용하기 위해 단 10억 달러만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죠. 와, 7천억 달러 대 10억 달러? 저는 여기서 완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직접 성을 짓는 대신에 가장 좋은 성을 엄청 저렴하게 빌리는 애플의 방식이 오히려 훨씬 똑똑한 것 아닐까요? 아주 치명적인 비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예요. 심리가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에는 그 7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규모에 열광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슬슬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저 돈 언제 다 회수하지? 이런 불안감이요. 정확합니다. 저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애플의 자본 효율성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위험을 구글 같은 다른 회사로 싹 넘겨버린 거네요. 네, 대신 그들이 가진 전 세계 수십억 대의 하드웨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레버리지로 삼았죠. 장기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효율성입니다. 실제로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은 애플이 혁신을 이뤘다고 막 떠들었지만 정작 가장 최근 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애플 생태계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생태계가 굳건하네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7% 하락한 현재 주가는 애플이라는 거함에 올라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핵심 비즈니스에서 폭발적인 마진을 남기면서 비용은 최소화하는 전략. 정말 완벽한 방패 같습니다. 자, 애플처럼 이미 거대하게 완성된 생태계 안에서 영리하게 마진을 방어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아예 그 생태계 자체를 미개척 정글 한가운데서 짓고 있는 기업도 있잖아요. 아,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자 메르카도 리브레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 실적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2025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나 급증했어요. 라틴 아메리카 18개국의 전자상거래와 핀테크를 그냥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올해 14%나 빠져서 1,690달러대고요. PE 비율은 5년 내 최저치인 42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아니, 매출이 47%나 늘었는데 시작은 대체 왜 이 폭발적인 성장을 벌주고 있는 걸까요? 시장의 핑계로 삼는 건 이익과 마진의 압박입니다. 매출은 엄청 늘었지만 플랫폼과 물류망의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장 분기별로 손에 쥐는 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 돈 버는 족적 인프라에 재투자하느라 장부상 이익이 줄었다는 거군요. 네. 월스트리트는 매 분기 발표되는 이익 명세서에 좀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거시경제가 불안할 때는 당장 눈앞에 현금을 보여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내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매출이 47%나 늘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니요? 저는 이게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무릎을 깊게 굽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해자를 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라틴 아메리카는 아마존 같은 완성된 인프라가 없는 곳이잖아요. 방만하게 경영해서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정글에 아스팔트 깔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 투자자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메르카도리브르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전자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럼 또 뭐가 있죠? 메르카도 파고라는 핀테크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금융 인프라 자체를 지배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와, 결제 시스템까지요? 네, 은행 계좌조차 없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돈을 보내고 대출을 받습니다. 성장 단계의 기업을 평가할 때 단기적인 마진 축소보다 이런 장기적인 시장 장악력 확대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이유죠. 한 번 들어오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대한 제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 기업이 미래의 영구적인 독점을 위해 당장의 수익을 희생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이익을 태운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약간 결이 다르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무섭게 늘려가는 브랜드들의 딜레마가 또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저는 시장의 모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기업들 말씀이신가요? 신생 커피 체인인 더치브로스, 그리고 스위스의 프리미엄 운동복 브랜드인 온홀딩입니다. 두 기업 모두 고성장주로서 현재 PE가 50대 초반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슷하거든요. 네, 둘 다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 둘을 바라보는 시장의 내러티브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두 기업의 모순이 진짜 뚜렷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순인가요? 더치브로스부터 보면요. 상장 후 4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2배나 늘렸고 장기적으로 7,000개까지 확장한다고 합니다. 아주 공격적이네요. 4분기 매출 29% 늘었고 순이익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 주가가 18% 하락해서 51달러 선입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의 성과를 시장이 우려한 거군요. 맞아요. 매일 마시는 5달러짜리 커피는 인플레이션 오면 사람들이 당장 끊을 때니까 고평가됐다면서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온홀딩을 볼까요? 네, 거기는 좀 다르죠. 여긴 한 켤레에 수십만 원씩 하는 프리미엄 운동화를 팝니다. 비용이 상승했는데도 업계 최고 수준인 63.9%의 총마진을 기록하면서 4분기 매출이 30% 증가했어요. 네, 주가가 올해 16%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이 이들을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두 기업 모두 PE가 50대인데 매일 마시는 저렴한 커피 브랜드는 인플레이션 핑계로 벌을 주고 비싼 프리미엄 러닝화는 부유한 고객들 덕분에 타격 없을 거라고 칭찬합니다. 프리미엄 운동화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일상적인 커피는 지는 걸까요? 이 이중잣대가 뭡니까? 언뜻 들으면 참 모순 같지만 사실 프리미엄 소비자를 타겟팅하는 것이 거시경제 압박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회복력을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 고객층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건 중산층 이하의 가처분 소득입니다. 5달러짜리 커피는 비싸진 않지만 매일 지출하잖아요. 가계부 쓸 때 가장 줄이기 만만한 지출이 바로 이런 고빈도 저단가 상품입니다. 아하,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생활비 압박을 느낄 때 당장 끊어버린다는 거네요. 게다가 매장까지 7,000개로 늘리니까 고정비 폭탄이 될까봐 쫄아버린 거고요. 정확합니다. 반면 온월딩이 타겟팅하는 소비자는 프리미엄 고객들입니다. 생활비가 좀 올랐다고 자신이 열광하는 200달러짜리 하이엔드 운동화 구매를 포기하지 않죠. 특정 고객층의 구매력이 기업의 마진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올리면 그만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네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두 기업 모두 현재의 과도한 거시적 우려 때문에 엄청난 할인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온홀딩이 PE 52도 3년 평균인 100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아진 거거든요. 결국 하락장은 모든 주식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리지만 구체적인 하락의 이유를 뜯어보면 이게 단순한 위기인지 엄청난 할인 행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유가 핑계, AI 투자 핑계, 인프라 투자나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그 이면에 비즈니스 본질을 봐야 하죠. 정리가 싹 되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투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본 자료의 작성자인 모틀리풀 소속 분석가 제니퍼 사이빌의 이해관계 고지입니다. 제니퍼 사이빌 개인은 오늘 언급된 애플, 더치브로스, 메르카도리블의 온홀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포지션이 있죠. 애플, 더치브로스, 메르카도리블의 온홀딩 등의 주식을 보유 및 추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애플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하락에도 베팅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쓰고 있죠. 아, 양쪽으로 다 열어두었군요. 네, 카니발도 그들의 추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청취자 스스로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분석은 참고일 뿐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주식시장의 패닉이 사실 무서운 가면을 쓴 엄청난 기회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일상적인 삶으로요. 네, 지금 여러분 삶에서 당장 위기나 실패라고 느껴지는 일들, 사실 피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중에도 겉포장만 무섭지 사실은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표를 달고 있는 숨겨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아, 주식시장의 박앤세일처럼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배운 이 비판적인 분석의 틀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새롭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 인생에 숨겨진 박앤세일을 꼭 찾아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